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일까? 본인이 받게 됐던 그런 성적에 대해서 좀 좌절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요번 시험은 저번 시험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공부를 막 하기 시작을 했어요. 막 시작을 한 그런 상황에서 성적이 잘 안 나온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한번 공부해가지고 내가 이쪽 분야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무런 실력이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최소한 1년 이상은 거기다 완벽하게 다 시간 투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신이 이쪽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능력이 없구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좌절한다고 한다면 또 모르겠는데, 잠깐 이렇게 공부해가지고서 그거 가지고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온다고 스스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공부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나름대로 이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성적이 안 나왔었다 뿐이지 여러분이 공부가 안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 점을 명심해서 다음번에 역사 시험은 좀 더 잘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바로 이제 그 조선시대 때의 삼정의 문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수업의 그 진행 방향은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딴 건 몰라도 조선시대까지 다 끝낼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3학년 올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세계사 파트를 전부 다 진도를 나가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남는 시간에 이제 한국 역사 2에 해당하는 한국 근현대사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나머지 세계사에 해당하는 부분도 같이 진도를 나가겠죠. 이런 점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줘가지고서 이제 수업에 잘 따라와 주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도정치로 정치기강이 무너지다. 두 번째, 그래서 삼정의 문란으로 백성들이 고통받다.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다고 했는지, 이 백성들이 고통받다가 제목이에요. 왜 그럴까? 도대체. 그럼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조선의 나름대로의 르네상스의 시기를 이루었던 그런 조선의 왕은 바로 영조와 정조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정조 때는 정말 역사상 유례 없이 굉장히 강력한 왕권을 자랑하는 시기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그 왕권을 휘두르는 왕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아니 정확히 얘기한다고 한다면 지극히 뛰어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왕의 자질이 굉장히 멋졌던 그런 분위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해가지고서 왕에게 집중되었던 모든 권력들, 이것을 이제 휘두르는 그런 왕이 뛰어날 때는 이 능력을 이용해 가지고서 국가를 굉장히 많이 발전시킬 수가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만약에 그러한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왕이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혹은 그만큼 강력한 권력을 휘두를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나라는 바보 같은 왕에 의해서, 혹은 권력을 휘두를 줄 모르는 왕에 의해서, 국가를 다스릴 줄 모르는 왕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쇠퇴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바로 그런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줬던 시기가 바로 이때라 보면 되겠습니다. 즉 바로 정조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돌아가시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정조의 정적 계통에 해당됐었던 일부 노론 계열 쪽에 해당되는 세력들에게 권력이 잠깐 넘어가게 되죠. 그때 당시에 친할머니는 아닙니다. 정조의 할머니 계통에 해당됐었던 정순왕후가 바로 정조가 돌아가시고 나서 약 5년 동안에 이른바 정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었던, 여기 나오는 이 순조라고 하는 왕이 너무 어리다 보니까 대신 이제 국가를 통치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게 됐냐면,
이 정순왕후 자체가 정조의 개혁 정책 자체를 되게 안 좋아했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정순왕후는 바로 이 정조의 모든 개혁 정책들을 상당수를 원상태로 돌려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정조는 사실 이 상황까지 전부 다 예상을 해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개혁의 의지를 계속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세력들을 계속해서 키워나왔었고요. 그 중에 한 번은 바로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었던 정약용과 같은 그런 실학자 계통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남인 계통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한번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여러 붕당 중에서 비록 탕평책에 의거해서 모든 그런 붕당들을 골고루 뽑는 상황이었기는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가장 강력한 권력을 자랑했었던 그런 붕당은 노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론 중에서도 가장 명문 가문에 해당됐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정조는 어떻게 했었냐면 바로 이 명문 가문 중에서 정조의 개혁 정책에 나름대로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중에서 우두머리급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을 바로 골라가지고 자신의 아들을 장가를 보냅니다. 즉 순조를 장가를 보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장가를 보냈었던 그 노론의 대신에 이른바 누구냐면 김조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안동김씨 가문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었었죠. 안동김씨 가문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 김조순은 계속해서 정조와 친구와 같은 존재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정조는 바로 이 김조순이 계속해서 국가를 제대로 다스려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정순왕후가 이제 물러나게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김조순이 왕의 장인어른으로서 국가를 대신 통치해 나가면서 개혁적인 조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은 정조의 아주 강력한 착각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드디어 순조가 성인이 되게 되었을 때 정순왕후는 자신의 수렴청정을 거둡니다. 그리고 이 순조가 직접적으로 통치를 하게 됐죠. 그렇게 된 상황에서 화려하게 숨죽여 지냈었던 정조의 파에 해당됐던 많은 대신들이 다시금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바로 순조의 장인어른이었었던 이 안동김씨 김조순이 바로 가장 전면에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드러난 정도가 아니고 아예 모든 정권을 전부 다 이 안동김씨 김조순이 다 가져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정권의 안정을 위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모든 반대파들을 전부 다 싸그리 다 무시를 해버려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집안이 천주교를 믿었다라고 하는 누명을 쓰게 돼가지고서 귀양을 가게 됐었거든요. 아니 귀양을 간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김조순이 권력을 되찾았을 때는 이 정순왕후 때 귀양을 갔었기 때문에 이것을 김조순이 풀어줄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약용은 계속해서 귀양살이에서 풀려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바로 이때 당시에 안동김씨 김조순은 권력을 안동김씨가 독차지할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심지어는 노론에 해당하는 그런 가문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바로 이 정권에 같이 참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냐면 순조 때부터는 안동김씨 이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유명하다고 생각됐었던 몇몇 가문들 뭐 박시성이라든가 뭐 경주김씨도 여기 포함되기도 하고요. 바로 이런 가문들, 풍양조씨 뭐 이런 가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몇몇 가문들이 국가의 가장 높은 관직들을 거의 독점을 해버려요. 독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정권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순조는 그걸 왜 가만히 있었느냐? 바보는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장인어른 아닙니까? 거기다 또 한 가지 이때 당시에 안동김씨 김조순의 권력이 너무 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조의 경우에는 이 안동김씨 가문을 굉장히 안 좋아하긴 했었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장인어른의 그런 이야기를 강제로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좌절을 많이 했었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때 당시에 이 순조가
나중에 이제 아들을 낳는데 이 효명세자라고 하는 아들이 굉장히 똑똑했었어요. 옛날에 정조가 자신이 살기 위해서 미친 듯이 공부를 했고 그것이 정조의 성리학적 실력을 엄청나게 높였으며 그걸 이용해 가지고서 국가를 통치하는데 아주 기묘하게 써먹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 효명세자의 경우에는 너무 명석하니까 이때 당시에 순조가 이분에게 대리청정을 맡깁니다. 그 국왕 대신에 국가를 통치하도록 조치를 맡겨요. 그렇게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 효명세자가 바로 국가를 통치하면서 안동, 김씨, 김조순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세도가들을 성리학적 명분과 그 다음에 이것이 이 모든 성리학의 모든 것들이 바로 바깥으로 표출되는 꽃으로 드러나는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바로 행위가 바로 이제 음악이거든요. 춤이기도 하고요. 바로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서 제2의 정조의 시대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그 효명세자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죽게 돼요. 이렇게 되게 되자 당시의 순조는 정치에 대한 모든 관심을 전부 다 이제 뭐라고 할까 흥미를 많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서 아들의 죽음을 굉장히 슬퍼했었죠.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순조의 경우에는 안동 김씨가 권력을 잡는 것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때문에 당시에 이 순조는 안동 김씨가 잠깐 자기의 신경을 쓰지 않는 그 틈을 타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당시에 명문가 가문이면서도 이 안동 김씨에게 대항을 할 수 있는 세력이라 볼 수 있었던 사람 바로 그런 가문 바로 풍양조 씨를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이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효명세자가 돌아가시게 되자 바로 그 아들을 다음 때에 왕세자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이 조선의 왕이 되도록 만들어져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서 왕위를 계승했던 사람이 바로 여기 보이는 헌종입니다. 자, 헌종 때는 그렇기 때문에 왕실의 외척 즉 왕실의 외갓집 쪽이 바로 풍양조씨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는 안동 김씨인데 자기 아내는 풍양조씨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됐냐면 당시에 정권을 두고서 이 안동 김씨와 풍양조씨가 엄청나게 미친 듯이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서 나름대로 개혁의 그런 논의가 많이 이뤄질 수 있을까 생각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들의 싸움이 너무 심각해져 가지고서 서로가 이 두 개의 가문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다음 때의 왕이 된 건 사람은 바로 자기 가문 쪽에서 딸을 들여보내 가지고서 다음번에 권력을 잡도록 하겠다라는 식의 계산을 깔아 가지고서 열심히 자신들의 딸을 다음 때의 왕위 후보자에게 주려고 했었고 그렇게 한 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제 당시에 바로 이 헌종이 후사가 자식들이 없게 되자 다음번에 왕위 후보자가 될 수 있을 만한 왕족들을 다 하나하나 골라가지고서 그들을 각종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누명을 씌워서 죽이는 그런 영모 사건을 벌이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자 결과적으로는 많은 왕족들이 이때 당시 전부 다 떼죽음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져요. 자,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당시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왕실 주변에서는 다음 때 왕위 후보자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다 죽음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고 그리고 실제로 이 헌종이 돌아가시게 된다고 했을 때 다음 때의 왕위 후보자 꼽을 수 있는 사람들 숫자는 손에 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헌종이 돌아가시게 되자 당시에 다음 때의 왕위 후보자를 모시고 싶어 했었던 이 안동 김씨는 먼저 손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아버지가 역적으로 이제 지명이 돼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서 어쩔 수 없이 강화도 이쪽으로 이제 도망가가지고 거기에서 거의 일반 백성하고 다를 바 없이 그냥 평소에 사람대로 이렇게 살아갔었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왕족은 마른 왕족인데 사실상 나무꾼이에요. 그리고 어릴 때에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맨날 도망만 가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무꾼으로서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서 나무를 해가지고서 집에 왔는데 갑작스럽게 주변에 군사들이 쫙 하고 깔려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이 나무꾼의 집을 포위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꾼이었던 바로 이 왕족은
벌벌 떨면서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아무 욕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 이대로 그냥 살면 안 될까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모든 그런 이 초가집을 포위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에게 전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동네 나무꾼이 조선의 임금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왕이 됐었던, 어렸을 때부터 아무런 세자가 되기 위한 공부 하나도 하지 않았었던 그런 왕이 조선의 임금으로 즉위를 하게 돼요. 정말 철이 없었던 철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근데 진짜 철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철종이 왕을 계승하게 되자 바로 이 철종을 찾아내가지고서 왕으로 만들어주는데 1등 공신이었던 가문이 바로 이 안동김 씨였습니다. 때문에 이 안동김 씨는 자신의 딸을 철종에게 시집을 보내가지고서 바로 이 철종이 왕위를 계승하는 그 동안에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이 3대 순조와 헌종과 그 다음에 철종이 이르기까지 3대 60년 동안 이른바 조선에서 가장 명문 가문에 볼 수 있었던 안동김 씨와 풍양조 씨와 안동김 씨가 계속해가지고서 국전을 말 그대로 농단한 겁니다. 자기 말 그대로 그냥 좌지우지한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정을 농단하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국가가 제대로 유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것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지 백성들의 삶 이런 건 뒷전입니다. 생각 전혀 안 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결과적으로 조선의 국가 시스템은 완전히 개판 5분전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자, 상황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그럼 이들이 어떻게 권력을 잡았었느냐? 예전에 선생님이 얘기한 적이 있었죠. 바로 이전에 있었던 의정부 6조 체제는 없어지거나 마찬가지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국정의 최고 지위에 올라가게 됐었던 그런 관청이 있었죠. 이번 시험 문제하고도 관련돼 있었던 바로 이 비변사. 이 비변사를 바로 안동김 씨 계통에 해당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안동김 씨가 가장 친한 사람들만으로 꽉꽉 채워버려요. 국가의 최고 결정기관을 자기 가문 사람들과 자기 가문과 친한 사람들로만 딱 채워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그 국가는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서 국정을 말 그대로 좌지우지하고, 두 번째, 만약을 대비해가지고서 조선에, 여러분 기억납니까? 조선 후기의 군사제도 뭐라고 합니까? 힌트? 바로 위일까요? 오군영일까요? 바로 오군영입니다. 오군영. 근데 그 오군영의 최고 장군들을 전부 다 이 안동김 세도가들이 다 장악을 해버립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렇게 세도가 장악을 하게 됐는데 이 세도가는 바로 노론 출신이었었다. 노론 중에서도 가장 핵심 계층에 해당됐었던 건 사람들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권력을 잡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 만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강력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바로 돈이 필요하죠. 근데 안동김 씨가 돈 버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풍양조 씨가 돈 버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때문에 이들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서 사용했었던 바로 정치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 바로 매관매직입니다. 매관매직, 즉 관직을 사고 파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자, 골라 쌉니다. 자, 군수 자리, 사도 자리 3만 양. 그리고 도지사 자리, 즉 관찰사라고 하죠. 조선시대 때 팔도의 최고 우두머리 관찰사라고 하죠. 자, 관찰사 자리 한 자리당 5만 양. 뭐 이런 식의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자리를 돈 주고서 샀었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실제로 지방의 수령으로 파견이 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런 식으로 매관매직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세도가들에게 바로 돈을 줘가지고서 과거 시험 문제를 몰래 빼돌리거나, 물론 이제 자체적으로 부정시험을 하는 경우도 있었죠. 예를 들면은 어떤 식이냐, 자신의 모든 속옷에다가 깨알같이 바로 유교 경전 문구를 다 적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바로 시험 볼 때 내가 어떤 부분에서 막혔어요. 근데 그 부분이 나의 몸에 여기에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아이고 덥네 하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소매에 있어요? 아유 왜 이렇게 더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컨닝 같은 걸 막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과거 시험의 부정 정말 많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부러 이런 불만을 갖고 있는 양반들을 좀 달래고자 과거 시험을 생각보다 되게 많이 봅니다. 근데 문제를 뭐냐면 과거 시험을 많이 봐가지고서 거기에서 합격자가 많이 배출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배출이 되면 그 사람들 전부 다 관직에 임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임명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과거 시험에 합격해가지고서 임명을 기다리다가 죽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 정도로 바로 양반의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게 됐는데, 국가 경제가 바로 양반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반들이 보통 사회적으로 하는 일이 뭐예요? 관직에 나가는 거 아니면 그냥 책 읽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나게 되냐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양반의 자격을 취득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공부만 하고 이제 수공업이라든가 상업이라든가 농업 같은 거 전혀 하지 않는 이상한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도 아주 개판이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됐던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매관 매직을 통해 가지고서 관직에 올라갔었던 이런 수령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를 들면 성남시장이 되기 위해서 바로 지금 현재 국무총리한테 10억 원을 갖다 바쳤어요. 자, 그렇다면 내가 이제 성남시장이 됐어요. 근데 성남시장이 월급이 생각보다 그렇게 센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성남시장이라고 한다면 나는 솔직히 말해가지고서 돈을 벌고 싶어가지고서 시장의 자리를 차지한 거지 명예 때문에 시장의 자리를 차지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투자한 10억 원의 돈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채우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이 시대 때 그것은 바로 뭐냐? 바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가가 백성들에게 돈을 합법적으로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세금입니다. 때문에 내가 만약에 시장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투자한 돈에 곱하기 X배에 해당하는 돈을 백성들에게서부터 뜯어내기 위해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이런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들 실제로 수령은 그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하지만 수령이 직접 가가지고서 야, 돈 내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때문에 수령은 근엄하게 바로 나의 쫄따구인 지방의 향리에 해당했었던 이 지방 관아마다 배치가 됐었던 그 지역의 향리들, 이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아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보통 이방, 호방, 예방, 형방, 공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아전들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서 백성들에게서부터 세금을 걷도록 조치를 취하게 합니다. 그럼 당연히 아전은 바로 수령의 명령을 들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면서 순수하게 세금을 거둘까요? 아니면 내 목도 좀 뛸까요? 당연히 내 목도 좀 뛰겠죠. 자신의 목도 좀 뛸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모든 세금들은 전부 다 백성들에게 다 부담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날까요? 자, 생각해 봅시다. 조선시대 때의 세금제도 뭐가 있습니까? 바로 조, 용, 조가 있다고 했었죠. 자, 조는 첫 번째 토지세였습니다. 자, 토지세인데 이 토지세가 나중에 영정법으로 줄어들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바로 맨 마지막에 특산품세, 바로 조가 또 있었었죠. 이 특산품세도 나중에 대동법을 통해 가지고서 사실상 토지에서 세금을 걷는 것으로 변신했다고 해요. 여기서의 이 토지세는 바로 즉 원래 토지세인 조와 세 번째에 해당됐었던 마지막 조, 즉 특산품세를 합한 것을 말합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토지에서 세금을 걷어가는 거니까 토지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토지세로 걷어들였던 세금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대동법에 의거하면 1대1당 12도에다가 그 다음에 거기다 플러스 영정법에 의거해가지고서 4도, 그러니까 한 16도 정도, 거기다 플러스 뭐 결작 뭐 이런 거까지 합치면 대략적으로 많이 잡아봤자 한 18도에서 그 다음에 20도 정도 될 겁니다.
백성들에게서부터 전체 수확량의 10분의 1도 안 되게 걷는 것이 원래 이 세금을 걷는 방법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원래 세금이 있었어요. 세금이 있는데, 근데 백성들은 글자를 모르잖아요. 백성들 글자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때 당시 아전들은 여기다가 각종 명명을 다 갖다 붙여놓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세금을 걷었는데 이 쌀을 어딘가 보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때문에 백성들에게 이 세금으로 거둬들였었던 쌀을 보관하는 보관료를 걷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을 서울까지 운반해야 되잖아요. 그러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운반료까지 또 걷습니다. 운반료, 보관료, 그다 각종 여러 가지 각종 수수료를 다 걷다 보니까 기존 원래 세금의 2배에서 몇 배 이상에 해당하는 세금을 백성들에게서부터 걷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군역세. 자, 군역세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바로 조선에서 군대 간 사람들이 군대 가는 것 대신에 세금을 내는 것이죠. 바로 조선시대 때 영조가 균역법을 시행하게 되면서 성인 남자 한 명당 군포를 한 필씩 갖다 바치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군역세로서 16세 이상 16세에서부터 60세에 이르는 그런 남자들은 바로 매년마다 군포를 한 필씩 국가에게 옷감으로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시대 때 들어와가지고서 그 양반들의 숫자가 되게 많아졌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했었잖아요. 영조 때도 양반들에게 세금 걷는 것을 영조가 이제 실패를 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양반들의 숫자가 되게 많아졌는데, 그런데 국가가 필요한 군역세는 절대량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원래 법적으로 봤을 때는 16세 이상 60세 이하에 해당되는 남자들에게서만 세금을 걷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실제로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아전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고을에 배정된 군역세의 금액을 강제로 맞춰가지고서 납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제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16세 이상 60세 이하에 해당되는 성인 남자뿐만이 아니라 그 이하나 그 이상에 해당되는 남자들에게도 세금을 걷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어떤 한 아전이 이 집에 세금을 거두러 왔습니다. 이 집에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그 다음에 성인 남자 아이들 5명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5명 중에서 1명은 성인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가 아직 16세 미만이에요. 밑에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은 60세가 아직 안 된 할아버지와 그 다음에 아버지와 성인이 된 남자아이까지 합쳐가지고 3명분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뭔 소리 하는 거야? 국가 법이 언제 바뀌었는데 남자만 다 세금 내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딱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당시에 아직 깐난쟁이 어저께 막 태어났어요. 어저께 막 태어나가지고 가족들의 축하를 받고 있었던 깐난쟁이에게 바로 아전이 와가지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애기 낳네. 아이고 축하해. 세금 내. 여러분들 바로 갓난장이 아기에게 바로 세금을 걷는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황구 첨정, 즉 갓난쟁이 아기에다가 첨정, 바로 성인 남자로 인정한다 라고 하는 그런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점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서 한 6개월 이상이 지나가지고 이미 그 살이 다 썩어서 백골이 다 보이게 됐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아전이 딱 오더니 야, 여기 할아버지 계셨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세금 내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돌아가신 지 언젠데요? 6개월 넘었어요. 야, 거짓말하지 마. 어디시 거기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뻥을 치고 있어. 당장 세금 내! 라고 협박을 해가지고서 돌아가신 할아버지한테 세금을 매겨버립니다. 여러분들 죽어서도 세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걸 읽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백골 징포.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깐난쟁이 애기에게 세금 걷죠. 거기다가 돌아가신 분에게도 세금 걷죠. 자,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서 이제 상황이 이상하게 됩니다. 즉, 깐난쟁이 애기가 그만 돌림병이 걸려서 죽게 됐어요.
가슴 아프죠. 그렇지만 한편으로 다행인 것은 국가에게 그만큼 세금을 안 내도 돼요. 두 번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제 몇 년 돼가지고서 아전이 와가지고 이 뻥치지 마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이제 좀 그래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들게 됐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드디어 아전이 왔습니다. 자, 아전이 딱 왔는데 근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깐난쟁이 얘기가 없어요. 이렇게 죽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할아버지가 아직 정정하신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돌아가신 지 몇 년 지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세금 또 못 걷겠죠? 하지만은 아전도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지 자기도 곤장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어떻게 세금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엄청나게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아전의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바로 그 집에서 키우고 있던 강아지. 강아지가 수컷이네. 이야, 수컷이야. 그놈 참 튼실하게 생겼네. 세금 내. 여러분들. 거기다 플러스 나중에 열받아가지고 그 다음 해에는 그 강아지를 잡아먹었어요. 봉달에 잡아먹고 이제 그 다음 해에 아전이 와가지고 야 세금 내 강아지 어디 있어? 내가 얘기했는데 강아지 잡아먹었는데요. 할 말이 없잖아. 나도 좀 선생님 조금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딱 그걸 보고서 아씨 어떻게 세금 매기지라고 고민하고 있던 이 아전은 주변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저쪽에 커다란 절구꽁이가 있습니다. 절구는 아니고 위에서 이제 두드리는 방망이 있잖아요. 이 절구꽁이를 보고서 이야 저거 세금 내. 왜 세금 내라고 하는지는 선생님 굳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걸 보고서 또 세금 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주 무궁무진하게 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많아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못 견디잖아요. 못 견디게 되니까는 지쳤던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그 동네에서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가지고서 드디어 그 다음에 아전이 와가지고서 세금 거두려고 봤는데 이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근데 세금을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이 사람의 친척을 쫓아갑니다. 친척을 쫓아가지고서 야, 네 친척 누구누구가 야밤에 도주했어. 세금 안 내려고. 그러니까 네가 세금 내. 여러분들. 자, 그래가지고 이 친척이 너무 열받아가지고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나도 더 이상 세금 낼 수 없다고 해가지고서 또 도망갔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도망 막 다니는 거예요. 친척들을 찾아갈 사람도 없어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이 아저는 도망갔던 사람의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바로 네가 대신 세금 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아주 세금의 퍼레이드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읽어서 친척에게 대신 세금 매기는 것을 족징, 그 다음에 이웃에게 세금을 대신 매기는 것을 인징이라고 우리는 이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식의 부정부패가 아주 들끓는 그런 사태가 됐었던 것이죠. 오죽하면 이런 사건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정약용 선생께서 만드셨었던 그런 시 구절 중에서 애절양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이 시를 선생님은 외우지 못합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갓난쟁이 애기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세금을 매겨버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서 백골이 다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매겨버리니 그러니 더 이상 어떻게 사는가 라고 관청에 가서 나 좀 살게 해주세요 라고 호소해봤지만 이때 당시에 관청은 꺼져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좌절했었던 이때 당시에 그 집안의 아버지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자기의 거시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 거시기를 보더니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라고 해가지고서 아내가 뜯어 말림에도 불구하고 바깥쪽으로 뛰쳐나가지고서 그래서 바깥쪽에서 도끼를 하나 딱 든 다음에 자기의 거기를 그대로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른 것을 바로 아내가 그대로 들고 가가지고서 관청에 달려가서 울부짖으면서 제발 좀 세금 좀 그만 가져가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관청에선 그대로 쫓겨나고 바로 그 집에 마지막 재산이었었던 황소마저도 끌고 가버립니다. 세금 대신에. 이런 식으로 미친 듯이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뜯어먹었던 게 바로 이 탕과놀이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아직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환정, 곡식 대여입니다. 이 환정은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환곡이라고도 해요. 자, 환곡이라고도 하는데
이 환곡은 원래는 진대법이라고 해가지고서 봄철에 굶어 죽는 백성들이 많게 되자 고구려의 왕이 이들을 이제 국가가 갖고 있는 곡식으로 구조해주기 위해서 봄철에 빌려줬다가 이것을 받는 그런 법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이걸 바로 이제 환곡이라고 얘기해요. 원래는 이것은 예를 들면 10가마를 빌려주면 가을철에 그 10가마를 받는 것이 원칙이긴 한데, 이것을 보관하는 과정 중에서 중간에 이게 손실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당시로서는 싼 이자에 해당됐었습니다. 즉 예를 들면 10가만을 빌려준다고 한다면 가을철에 이것을 갚을 때는 11가만으로 갚아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자율이 10%인 거죠. 되게 많은 것 같지만 그때 당시에 일반 양반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매겼었던 그런 사채 빚 같은 경우에는 연이율 1000% 뭐 이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보다 훨씬 더 싼 거 아닙니까? 백성들은 이 제도를 되게 많이 이용을 해 먹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것이 탄간오리에 굉장히 중요한 재산을 불릴 수 있는 바로 수단이 되었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백성들이 필요할 때 이것을 빌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이자가 수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쏠쏠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하냐면 굳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을에 있는 백성들에게 무조건 그냥 다 빌려줘 버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무조건 다 빌려줘가지고 가을철에는 바로 그 백성들이 빌려갔었던 그런 곡식의 10분의 1을 자기가 받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래도 이것은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왜냐면 빌려줬잖아요. 이게 순수하게 빌려줬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도 있었느냐? 예를 들면 봄철에 백성들에게 쌀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어쨌든 간에 에휴 쌀 빌려준다니까 그냥 가져가긴 하는데 아이씨 어떻게 해 하면서 가져가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서 이게 쌀도 좋지도 않고 그냥 밥이나 해 먹을까? 라고 해가지고서 이 쌀로 밥을 해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봤더니 반은 모래예요. 여러분들, 즉 쌀에다가 그 쌀하고 약간 좀 색깔이 비슷한 모래를 반 정도 섞어가지고서 백성들에게 이걸 쌀이라고 주는 겁니다. 이걸 읽어서 우리는 이제 굳이 여러분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바로 반백이라고 하는 그런 백성들 등쳐먹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또 한 가지 뭐가 있었냐면은 예를 들면은 그래도 여러분들 반백은 양심적인 거예요. 왜냐? 반은 줬잖아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봄철이 됐는데 빌려줄 곡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수령은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합니다. 즉 아전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서류를 위조해라. 그래서 봄철에 개똥이가 10가마니를 빌려갔다고 네가 써라. 실제로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전이 쓰고 그 다음에 가을철이 되면은 개똥이한테 가가지고서 야 여기 장부에 네가 10가마니 빌려갔다고 써있잖아. 당장 내놔. 거기다 이자까지 더 내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뭡니까? 그거 그냥 가져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하는 백성들의 등쳐먹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허류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등등등 백성들은 정말로 미친 듯이 죽고 싶은 그런 상황이 될 정도로 조선시대 세조정치 시기 때의 삶은 말 그대로 최악을 달리는 상황이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는 166페이지고 그 다음 167페이지까지 있는데 내용은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별표 치고서 끝을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1번 세조정치가 전개되다.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서 본다고 한다면 별표 2개 세도정치. 자, 정조사후의 왕실 외척 출신에 해당됐었던 동그라미 1번 노론 빈칸에 적혔습니다. 노론 몇몇 가문들이 주요 관직을 독점합니다. 동그라미 2번 비변사. 동그라미 3번 군영장악, 즉 노론의 몇몇 가문들이 비변사와 군영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조 때는 무슨 가문이요? 여러분들 안동김씨, 그 다음에 헌종 때는 풍양조씨, 그리고 설종 때는 바로 다시 안동김씨가 권력을 잡게 됩니다. 빈칸에 적혔습니다. 순조 옆에 안동김, 헌종 옆에는 풍양조, 설종 때는 이제 안동김 3대 60년에 걸쳐서 이렇게 세도 정치가 이루어지게 되었었고, 자 이런 상황에서 별표 하나 칩니다. 세도 가문은 동그라미 1번 빈칸 읽겠습니다. 세도 가문의 권력 독점은
곧 동그라미 2번 정치기강의 문란을 불러왔고, 동그라미 3번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빈칸에 적혔습니다. 매관, 매직. 자, 매관, 매직을 시행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동그라미 4번 과거 시험 부정은 아주 그냥 횡행했었고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몰락 양반들의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사회 경제적 발전이 침체가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던 것이죠. 결국 조선 후기 때쯤에 바로 경제가 변하게 되면서 사회가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는데 정치가 개떡같이 되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이 싸그리 무너지게 되는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지게 됐던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세도 정치였던 것이고 바로 이런 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정치는 개혁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에 삼정의 문란에서는 전정, 바로 토지세를 말합니다. 군정, 바로 군역세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환정, 이것은 환곡을 말하는 건데 바로 곡식을 대여하는 것입니다. 정 몇 개예요? 정 3개죠? 그래서 삼정입니다. 자, 삼정의 문란. 자, 밑줄 칩니다. 관리의 세금 착복 밑줄 빈칸에 적혔습니다. 수령과 아전의 극심한 수탈,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자, 먼저 전정의 경우에는 법에 의한 액수 이외의 각종 부가세 징수 밑줄 쫙 칩니다. 뭐 장부도 조작하고 국가가 여기선 세금 걷지 말라고 너무 황폐하니까 그렇게 얘기했었던 그런 땅에서도 세금 걷고 뭐 이런 별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세금 걷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군정에서는 군역 대상자에게 징수하던 군포를 다른 이들에게도 징수를 합니다. 이 다른 이들이라는 게 바로 누구예요? 바로 깐난쟁이 애기, 그 다음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리고 그들이 세금 안 내려고 도망가게 되자 그 사람의 친척 찾아가서 세금 내라고 하고 그 사람의 이웃 찾아가서 세금 내라고 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정의 경우에는 환국이라고 하죠. 원래는 선생님이 얘기했었잖아요. 고구려 때에 바로 진대법이 발전한 것이라고 백성들, 빈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봄철에 굶어 죽어가는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빈칸에 적혔습니다. 빈민구제. 이런 빈민구제를 위한 곡식 대여 제도로서 가을철엔 10분의 1의 이자와 원곡을 받았었다라고 하지만 첫 번째, 조선 후기로 건너가게 되면서 관청이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그런 경비를 국가가 강제로 줄여버리는 바람에 관청의 경비는 항상 허덕이었어요. 그 때문에 관청은 바로 그런 경비를 여기서 얻으려고 했었고 거기다가 바로 그 지역에 파견되었던 수령들이 엄청나게 이것을 막 해먹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관청 경비 마련 및 탐과 놀이의 세금 착복을 위한 실질적인 고리대 구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백과 허류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서 이것이 특히 이 시대쯤 가게 되면서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되게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선 정부는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문제는 조선 정부가 도둑놈이에요. 조선 정부, 바로 이 세도가들이 모든 문제의 근본인데 걔네들이 바뀌지 않으면 모든 것이 개혁이 안 되는 겁니다. 세도가에게 뇌물 바쳐가지고 수령된 놈들이 백성들에게 뜯어먹은 거잖아요. 세도가가 갈아쳐줘야 됐죠. 하지만 자기가 자기를 잘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는 그래도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방에다가 간악한 아주 흉포하게 백성들에게 너무 뜯어먹는 그런 놈들은 다 잡아내려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비밀 감찰관을 지방에다 파견하게 됩니다. 이들 일것을 우리는 암행어사라고 얘기하죠. 마패 갖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패를 갖고서 갔었던 그런 사람들이 해당 지역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아서 쫓아낸 다음에 그 사람을 이제 잘라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그 자리에 임명된 사람은 바로 이 세도가에게 새롭게 돈을 갖다 바쳐가지고서 관직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 관리로 임명이 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리를 쫓아내고서 호랑이를 불러들인 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이해합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서 조선시대 때 백성들은 굉장한 암울한 시기를 이제 겪게 되었던 것이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3학년 때 가서 배우게 되는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책에서 전부 다 반영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